안녕하세요, 장주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청년들의 고립과 고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 그리고 저희 팀의 경험들을 좀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논의하실 수 있는 힌트들을 좀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제가 공유 드리고 싶은 시츄에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공황장애라던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소위 말하는 일상적 상태의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일버릇처럼 말하는 건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 예요. 이 친구가 마음이 힘든 이유는 트라우마라던가 어린 시절의 상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미치게 하는 직장 상사라던가, 아니면 서울로 이사 왔는데 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던가,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들을 겪고 마음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토로하려고 카카오톡을 열면 연락처 400명 중에 사실 막상 털어놓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청년은 압니다. 이런 마음들이 정신질환이나 치료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또 자면 내일 아침에 또 그럭저럭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맥주 한 캔을 먹고 자죠. 오늘 제가 드릴 발제는요, 이러한 청년들, 질환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마트의 OK 캐시백 포인트처럼 마음속에 고독감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고민해 보면 좋을까입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좀 할게요. 저희는 7년 차 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누구나 고민을 말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회라는 미션을 가지고 각자 본업을 따로 가진 자원봉사자 청년 10명이 주말이랑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서 청년들을 무료로 상담하고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댓글로도 상담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다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실제로 뭐 직업은 유치원 교사라든지 뭐 심리 상담사도 있지만 그냥 일반 회사 직원, 디자이너 같이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저희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수도권 팀이에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이렇게 핫한 청년 정책이죠.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을 직접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서울시 사회주택, 청년통장 같은 이 수도권에서의 청년 정책들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1년 중에 절반은 지역에 내려와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1년에 반 정도밖에 안 살거든요. 그러면 반은 뭘 하냐고 하면 상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의 보편 청년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또래 상담사, 퍼실리테이터로 교육하는 일들을 해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들은 이런 지역에서 보통의 청년들을 또래 상담사라는 이름의 마음건강 활동가로 길러내고자 했던 이유들, 그리고 거기서 모였던 약간의 가능성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뭐 광주, 전남, 대전, 경남 이렇게 해서 한 4-5개 도시들과 협업을 해봤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역들과 협업을 하는, 소위 저희 팀의 별칭 중에 하나가 마음건강계 도시재생팀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미션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일을 하기 전 7년 전까지는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청년이었거든요. 마음 건강, 뭐 정신 건강, 고립, 고독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저는 원래 여기 경남 청년인데요. 대학 진학과 동시에 서울로 가서 서울살이 한 8년 차 정도였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초기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고 극도의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때 제 카카오톡에 600명 정도의 지인이 있는데 카톡 보내서 얘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저 친구도 회사원인데 또 더 힘들게 내가 하는 건 아닐까? 부모님께는 걱정 끼치는 게 아닐까? 또는 좀 인생 선배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꼰대짓을 당하는 건 아닐까? 동생들한테는 또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분명 아는 사람도 많고 친한 사람까지도 있는데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점점 심화되다가 저를 전담해 주시는 상담사 선생님 권유로 아무한테도 말할 데가 없으면 혼자 글을 써봐라 라는 권유로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 혼자서 우울증 치료기를 쓰던 게 또래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 한 5만여 명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마음 돌봄의 분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온라인에 글을 썼는데 생각보다 저 같은 청년들이 수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난입해서 자기들끼리 막 고민을 털어놓고 댓글을 달고 하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성이 우연스럽게 제가 이 활동 분야로 들어오게 된 건데 처음에는 그냥 나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나 봐. 말할 수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나 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모임을 가진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가 힘든지 털어놓는 대나무숲 역할을 해보자. 근데 그게 한 5년 정도 되면서 저희 팀에 한 2만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제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5년 차 된 어느 날 제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저희 팀은 수도권 팀이기 때문에 서울시 은평구에서 항상 모임을 해요. 근데 모임 첫날 이제 시작하는데 다들 인사 소개하면 좋겠어요.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저희 팀원들 빼고 전부 다 지역에서 온 거예요. 저 부산에서 왔고요. 오늘 뭐 KTX 타고 왔고요. 저는 김해고 버스 타고 왔고요.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희는 원래 어딘가에 털어놓을 데 없는 사람들이 무료로 그냥 서로 고민을 나누는 어떤 무료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저희를 이 지역 청년들이 만나러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해서 1박 2일로 약 2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뭐 그 정도로까지 서울에 오셨냐 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했던 말은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김해, 부산, 제주 정신과가 전부 있고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상담센터 선생님들이나 정신의학자 선생님들이 분명히 바른 역할, 옳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없대요. 뭔가가. 뭐지?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제가 여기서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좀 비교해 놓은 지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되게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수술을 받아야 될 때는 의학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 같은 것들을 받죠. 그리고 아래쪽은요,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들인데요. 몸이 아프지만 질병까지는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생활 개선을 한다거나 또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대상자, 영양사나 트레이너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 건강 분야를 보면 우울증이 오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대상은 금방 떠오르시죠. 정신과랑 그다음에 센터 같은 곳들. 근데 이 몸 건강에서 영양사나 트레이너 같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예방 증진을 하기 위한 사람들, 공간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크게 안 떠오르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걸 그 청년들을 통해서 느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부 지자체에서 정신건강, 특히 청년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셨거나 정책 제안서 내신 것들을 10편 정도 무작위로 뽑아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각 사업의 추진 배경에 쓰신 지표는 전부 다 자살률이에요. 실제로 마음 건강과 관련돼서 우울감 경험률이나 스트레스 인지율, 정신건강 인식도 같은 지표들이 있지만 쓰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공공과 행정에서 다룰 때 자살률만 쓰는데요. 이걸 다시 몸 건강으로 치환해 보면 사망률 하나만 놓고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지표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몸 건강은 사망률 말고도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나가잖아요. 근데 마음 건강은 아직 자살률 하나를 가지고 자살하지 못하도록 아주 위기군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이 되면서 90%가 넘는 보편의 시민들, 보편의 청년들은 오히려 사각지대로 방치가 돼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산의 외로움 치유 조례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외로움이란 단어를 행정에서 처음 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외로움 치유 조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존의 고독사 케어를 하던 조례들을 고독감 케어로 바꾼 거거든요. 이 고독사와 고독감의 변화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독사라고 규정하면 노인층을 대상으로 특히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고독감은 노인도 청년도 중년도 장년도 모두 느낍니다. 즉 모든 생애 주기별로 분류해서 이 연령대는 어떤 고독을 느끼는지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겠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공공에서 첫 시도를 하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기반을 해서 청년들의 고립감의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2018년 1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서울시 청년허브와 저희 팀에서 공동 연구를 했던 겁니다. 20, 30대 청년 21,4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어떤 감정들을 제일 많이 느끼냐라고 했을 때 뒤처짐이 1위였고요. 그 수치가 56.1%였어요. 그러니까 2만여 명 정도의 청년 중에 56%가 나는 나만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나만입니다. 청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런 말을 아주 습관처럼 써요. 아, 주변에 제 친구들은 다 그럭저럭 취업 다 했고 그랬는데 저만 취준생이에요. 또 뭐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가고 있는데 저만 못 찾았어요. 나만 뭘 못했다. 나만 되게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산술적으로 아까 보신 지표처럼 2만 4천 명 중에 56.1%면 12,000여 명이 나오는데 제가 12,000명을 한눈에 본 적이 없어서 저희 팀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12,000명이면 어디에 수용할 수 있어? 이랬더니 트와이스 이틀 콘서트 할 때 12,000명 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 단독 콘서트 할 때 꽉 채운 인원만큼의 청년들이 나만 혼자 뒤처진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건 비정상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뒤처짐의 감정은 극심한 질환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행동합니다. 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하면서 취준할 거 다 하고, 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하면서 면접 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하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몸 건강으로 치환해 보면 병은 없는데 이런 건 거죠. 하루에 담배를 2갑 피우고 음식을 안 먹다가 저녁에 한 끼를 폭식하고 그 다음에 잠을 어떤 날은 12시간 자다 어떤 날은 2시간 자면서 수면 불규칙하고 병은 없지만 지속해서 가만히 방치하다 보면 분명히 병이 올 것만 같은 상태. 저는 이게 청년들이 지금 느끼는 나만 뒤처진다는 감정을 방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무언가가 필요한 그 무언가가 뭘까? 제가 조심스럽게 발견한 지점은 당사자성을 가진 청년들끼리 관계 형성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겪은 경험값을 공유하는 데서 약간의 개선들이 발견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저 뒤처짐이라는 원인을 보면 저건 일반적인 이 정서 심리적 질환 상태에 비해서 좀 더 사회적 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진입 기회가 박탈됐다거나 불공정한 상태, 차별, 갑질, 주거 문제 같이 지극히 사회 부조리 문제를 청년들이 피부로 겪어서 그 후속 효과로 마음이 힘들어진 거지 원래 마음 자체를 치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어떤 치유자가 쓴 글을 읽는다거나 치유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 항상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와, 진짜 뻔한 위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청년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끼리 만났을 때 나만 뒤처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뒤처진다고 느끼는 저 현상을 쟤도 겪고 있네? 쟤도 겪고 있네? 쟤도 겪고 있네? 그러면 이게 내가 못나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닌 건가? 라고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전국으로 청년들을 만나러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잠깐 느끼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제가 경남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전남에서 머물었었는데 올해는 경남 청년들을 이렇게 좀 서로 만나게 하는 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경남 청년이 완전 다른 지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경남의 여성 청년들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30 되기 전에 주부인 상태인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체감했을 때. 그래서 27살이래요. 그래서 저희끼리의 또래 상담 모임에 왔거든요. 27살이라 그래서 취준생 아니면 직장인이겠지?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애기 엄마인데요. 고립돼 있다고. 남편은 벌고 있는데 저는 집에 혼자 있다고. 테레비나 페이스북 보면 내 또래 친구들 다 직장 여성인데 나는 집에서 애 키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남 여성 청년들이 대전, 서울, 경기 청년들에 비해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청년이 만약에 아까 맨 처음 불광동에서 저희가 만났던 것처럼 또래 상담 받으러 서울에 오면 자기 동갑 친구들은 서울에서 엄청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모습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럼 공감받지 못하거든요.
또 한 가지 뭐 있었냐면 경남 남성 청년들의 특징이기도 했는데요. 유턴한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남에 살다가 서울로 큰 뜻을 품고 갔다가 서울에서 소위 실패하고 낙향한 청년들이 경남에 유독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서울로 다시 어떤 공공 서비스, 마음 건강 서비스를 받으러 간다? 내가 실패했던 그 땅에 간다라는 게 사실 이 친구들한테 장벽인 거죠. 이런 친구들이 마음 치유에 필요한 건 저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끼리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성이라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는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만을 말합니다만 같은 연령대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돌볼 때 극대화된다고 생각해요. 아, 나랑 비슷한 일을 저 친구도 요 친구도 요 친구도 요 친구도 겪고 있다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데서 사실은 고립의 해소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남 청년센터 개소와 함께 저희가 경남 청년들을 이렇게 당사자성 있게 장을 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 청년들을 데리고 또래 상담사로 양성하는 11주 과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로 해서 이제 11주 차가 되는데 저의 바람은 뭐냐면 제가 정확히 2020년 1월에 서울로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충분히 경남 청년들을 저희 좀 놀아본 언니들처럼 역할을 하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서 내년이 되면 경남에서 저희를 찾지 않는 게 저희의 바람이에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원주민 청년들이 또래 청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다면 저희가 출장 안 가도 되잖아요. 저희는 그게 바람이고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청년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게 가장 고립의 해소의 1차원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너네 그렇게 전국 다 돌아주고 너네 노하우 다 주고 나면 너네 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서울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7년 동안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보면 이 아나키라고 하죠.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집단처럼 너네 전문가 몇 명 있어? 너네 학위자 있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공부했어? 안 한 애들이 그런 위험한 짓을 한단 말이야? 라는 공격을 아주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근데 그건 저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선생님들이 저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 모두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 건강은 치료 영역만 있고 예방 증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예방 증진 행위도 유사 치료 행위, 유사 의료 행위로 오해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 서울시와 함께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신의학, 심리학이라는 1, 2티어의 어떤 공공 서비스가 있다는 자리에 3티어 청년 당사자들끼리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정서를 돌보는 모델을 공공행정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할이다라고 규정하도록 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문 치료 영역과 저희 같은 청년 당사자끼리의 예방 돌봄이 서로 교류해서 효과성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받는 청년들 중에 제일 많이 심리치료사 선생님이랑 1대1로 훈련하는 게 관계 맺기 훈련이에요. 미구직 상태로 오랫동안 집안에만 있어서 관계 맺기가 되게 힘들대요. 근데 10주 동안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랑 관계 맺기 훈련을 하고 나서 연습할 장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수고했어요 라고 보내면 이 친구는 관계 형성할 연습장이 없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것을 제공하면서 일종의 디스크 수술을 의사 선생님한테 다 받은 아이들이 트레이너랑 척추 기립근 훈련하듯이 그런 식으로의 관계 모델들을 서울시에서 샘플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각 지역에서도 점점점 더 청년들끼리의 서로 돌봄도 하나의 공공 영역에서 인정해야 되는 공동체성 회복의 마음건강 영역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선지표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 제일 좋은 헬스장은 어딘 줄 아세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헬스장인 줄 아세요? 맞아요. 집에서 가까운 헬스장이 최고예요. 뭐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보디빌더가 있는 헬스장이라도 우리 집에서 53분 거리면 안 갑니다. 저는 마음 건강에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이 예방 증진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질병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후드티 입은 청년 같은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증진하고 고립 예방을 할 수 있으려면 쉽게 문턱 낮게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깝게
우리 동네에 사는 청년들끼리 그렇게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돌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주체들이 관계 안에서의 마음 돌봄을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논의를 해보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